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나를 17살에 팔아넘기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영수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준호는 남편 박문수의 관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7살짜리 아들을 빚 대신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쳤던 거예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남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이지.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준호는 차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아버지 목소리로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박문수의 것이었습니다. 둘째 데려가면 빚 다 없던 걸로 해주는 거지. 좋아. 내일 데려가. 영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30년 동안 실종된 줄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남편의 손에 팔려갈 뻔했다는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다행이에요. 살아있었으면 나는 영영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모인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정폭력과 빚더미에 시달리던 가족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놓으려 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호가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 끔찍한 가족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준호가 왜 지금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영순, 올해 78살이에요. 남편 박문수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장남 태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장례는 최소한으로만 치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삶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박문수, 그 사람은 제게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의 짐이기도 했어요. 폭언과 폭력, 그리고 끝없는 빚더미. 그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가슴을 찢는 건 따로 있었어요. 30년 전 둘째 아들 준호가 사라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빚쟁이한테서 온 전화를 받고는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죠. 문수가 준호에게 손을 올리려던 순간 준호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요즘 가출 청소년 많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찾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 자식이 나를 버린 거야. 찾지 마.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준호를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혹시 어딘가에서 아프진 않을까? 제대로 먹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지금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그 순간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듯한 모습이었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준호였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은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제 아들이었어요.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태수는 준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동생 맞아요? 증거라도 있어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 30년이면 사람 변하죠. 그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니? 왜 이제야 온 거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태수는 여전히 준호를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기쁨보다는 불편함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대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준호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창밖을 응시하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따라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태수는 밤늦게 장례식장 밖에서 준호가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몰래 나가봤더니 준호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호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빚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는 3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왜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준호는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그가 말을 이으려던 순간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향해 걸어왔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준호야. 준호는 일어서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나가. 하지만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30년 동안 숨어 살았으면 이제 그만 나와야지.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30년 동안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요? 대체 무엇으로부터? 태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당신들 누군데 여기 들어와. 남자는 태수를 힐끗 보더니 다시 준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내 동생이 제일 잘 알 거야. 안 그래, 준호?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자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 명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올게. 준비해둬. 장례식장 문이 닫히자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안았어요. 준호야, 대체 무슨 일이니? 준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건 단순히 아버지의 장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어요. 저는 준호를 꽉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생아, 이제 다 말해줘. 우리가 도와줄게. 준호는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형, 저 때문에 형이랑 엄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우린 가족이잖아.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가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함께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태수도 각자의 방에서 뒤척이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 박문수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준호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뭐하니?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모든 걸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태수도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어요. 형도 알고 있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 빚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5천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도박으로 다 날렸고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죠.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팔기로 한 거예요. 저와 태수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요. 아버지는 말했어요. 17살짜리 하나 있다고, 데려가면 빚 탕감해 주냐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태수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어요. 이 미친.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갔어요. 도망치지 않으면 진짜 끌려갈 것 같았어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준호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태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타난 그 자들은 누구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그때 저를 데려가려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널 찾고 있었던 거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들은 저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던 거예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들은 경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준호의 고백 이후 저희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태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수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자기 아들을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저는 태수를 말렸습니다. 태수야, 진정해. 하지만 태수는 분노를 멈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동생이 30년 동안 도망쳐야 했던 게 누구 때문인데?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제 와서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태수가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형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준호는 형을 안으며 말했어요. 형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두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어요. 준호는 매일 창밖을 경계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준호가 걱정돼서 물었어요. 준호야, 그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거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들은 조직폭력배예요. 3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해치웠어요.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들의 범죄 기록을요.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증거? 넌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뭐니?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모은 거예요. 그들의 범죄 기록, 피해자 명단, 거래 내역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저와 태수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걸 어떻게 다 모았니? 준호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숨어만 살 순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언젠가 끝낼 날을 위해서요. 태수가 파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에 넘길 수 있겠는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부족해요. 핵심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핵심 증거라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리더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요.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찾자. 혼자 하지 말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준호는 우리를 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끌려갈 뻔했던 곳이에요. 저는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준호가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가 그들의 본거지였어요. 지금은 버려졌지만 안에 증거가 남아있을 거예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확인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어요. 준호가 손전등을 켜며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벽에는 낙서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참았습니다. 준호가 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요.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장부가 있을 거예요. 태수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태수가 소리쳤어요. 찾았다.
태수는 두꺼운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가 장부를 펼쳐보며 눈을 빛냈어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거래 장부예요. 저는 장부를 봤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협박한 사람들 명단이에요. 아버지 이름도 여기 있을 거예요. 준호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박문수 5천만 원. 저는 남편의 이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 제 이름도 있어요. 박준호 17세 담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분노하며 장부를 내려쳤어요. 이 자식들. 준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 진정해요. 이제 이걸로 그들을 끝낼 수 있어요. 우리는 장부를 가지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리더가 앞으로 나서며 비웃었어요. 오랜만이네, 준호야. 우리 물건 가지러 왔니? 준호는 장부를 꽉 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당신들 누구야? 리더가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한테 물어봐. 우리가 누군지. 준호가 제 뒤로 숨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도망가세요.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싫어. 엄마는 안 가. 리더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장부 내놔. 그럼 보내줄게.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리더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내가 선택해. 장부냐, 가족이냐.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괜찮아. 그냥 줘.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걸 주면 우린 영영 자유로울 수 없어요. 태수가 리더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서 손 떼. 아니면 경찰 부른다. 리더가 웃으며 말했어요. 경찰? 경찰이 우릴 어떻게 하겠어?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더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준호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신고했어요. 리더가 분노하며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리더를 막아섰어요.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들이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리더는 수갑을 차며 준호를 노려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기억해둬. 준호는 리더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끝이에요. 경찰들은 남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저는 준호와 태수를 안으며 울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리더는 잡혔지만 조직은 아직 남아 있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바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뭘 하는 거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조직의 나머지 멤버들을 찾고 있어요. 태수가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너무 무리하지 마.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멈추면 다 소용없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제가 안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며칠 후 준호는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엄마, 형 봐요. 우리는 화면을 봤습니다.
조직의 자금 흐름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어디서 돈을 세탁하는지 알 수 있어요. 태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이 움직일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제출할 거예요. 저는 안도하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창문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있어요? 태수가 현관으로 가려고 했지만 준호가 막았어요. 안 돼요, 형. 위험해요.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어떡하지?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 나와요. 얘기 좀 합시다. 준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밖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가진 증거들 말이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한테 넘길 거예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밖에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문에 기대선 채 숨을 헐떡였어요. 저는 준호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태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들, 끝까지 가보자고. 준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형, 진정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어디 가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경찰서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준호를 보냈습니다. 조심해 꼭.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와 태수는 집에 남아 준호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엄마, 형,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안도하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하대요. 곧 조직 전체를 검거할 거래요. 태수가 기뻐하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동생아.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준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피해자 수십 명. 저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니?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 이제 진짜 끝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는 걸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우리 집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엄마,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저는 준호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두세 번씩 잠갔어요. 태수도 준호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동생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싸울 거예요. 저는 준호의 말이 맞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예상대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전화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물었어요. 누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목적이야?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겁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에 협조하지 못하게요.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1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요. 준호는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만 연락하세요.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대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태수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이 자식들이. 준호는 침착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해요. 저는 준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우리 정말 괜찮을까?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역시 경찰은 소용없어요. 태수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직접 끝내야 해요. 저는 깜짝 놀라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위험해. 준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저는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이제 끝낼 때가 왔어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끝내려고?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니?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조직의 구조예요. 리더부터 말단까지 모든 멤버들의 정보가 여기 있어요. 태수가 놀라며 화면을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모았어? 준호가 대답했어요. 30년 동안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저는 준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요. 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리더는 이미 잡혔지만 조직에 2인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있어요. 태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사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름은 최연수예요. 리더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오싹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최연수는 30년 전 저를 직접 데려가려던 사람이에요. 태수가 분노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자식?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 진정해요. 지금은 냉정해야 해요.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함정에 빠뜨릴 거예요. 태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함정? 어떤 함정?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유인해서 경찰이 잡을 수 있게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태수도 반대했습니다. 동생아, 다른 방법을 찾자.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없어요. 이미 다 생각해봤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연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최연수는 준호의 전화를 받고 비웃었습니다. 오, 준호야. 드디어 항복하는 거야?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만나고 싶어요.
거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연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래? 무슨 거래? 준호가 말했어요. 제가 가진 증거들 다 드릴게요. 대신 저희 가족을 놔주세요. 최연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좋아. 내일 밤 10시 옛날 그 창고에서 만나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박준호 씨,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 최연수를 잡을 수 있어요.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준호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할 겁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준호는 저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이에요.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 거예요. 경찰이 함께 할 거예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형. 혼자 가야 해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왜 혼자 가야 해? 준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형이 가면 최연수가 의심할 거예요. 혼자 가야 자연스러워요. 저는 준호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제발 조심해. 준호가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엄마, 저 꼭 돌아올게요. 다음 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준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가방 안에는 USB와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와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다녀올게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꼭 돌아와. 태수도 동생을 안았어요. 조심해, 동생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와 태수는 창가에 서서 준호를 지켜봤어요.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한편 창고에서는 최연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시계를 봤어요. 부하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혼자 올까요? 최연수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오겠지. 가족을 지키려면 와야 하니까. 부하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연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받고 그 자식도 데려가는 거지.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최연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왔어요. 최연수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혼자 왔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연수가 손짓했습니다. 증거 내놔. 준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최연수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게 전부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가진 모든 증거예요. 최연수는 USB를 부하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해봐. 부하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확인했어요. 잠시 후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최연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 거래는 끝났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은 놔주시는 거죠? 최연수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최연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속? 난 범죄자야. 약속 같은 거 안 지켜.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연수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준호를 둘러쌌어요. 너도 데려갈 거야. 30년 전에 못한 일을 이제 끝내는 거지. 준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최연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야? 경찰들이 창고를 에워쌌습니다. 확성기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 들고 나와라. 최연수가 분노하며 준호를 노려봤어요. 내 이 자식? 함정이었어. 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최연수는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최연수는 멈춰섰습니다. 경찰들이 최연수와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최연수는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한텐 끝이에요. 경찰들은 최연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형사가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창고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안도하며 울었습니다. 정말? 다쳤어?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멀쩡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집에 도착하자 저와 태수가 준호를 맞이했어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태수도 동생을 안았어요. 고생했어, 동생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최연수도 잡혔고 조직도 무너졌어요. 저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끝일까?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요. 경찰이 조직 전체를 소탕했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의 30년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최연수가 체포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보도가 이어졌어요. 대규모 조직폭력배 검거, 피해자 100명 이상. 저는 뉴스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괜찮니? 이제 끝난 거 아니니? 준호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태수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뭐가 이상한데?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아요. 최연수가 그렇게 쉽게 잡힐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준호의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배달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댁 맞으시죠? 택배요. 준호는 택배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어요. 준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야, 무슨 내용이니?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준호야,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최연수는 그냥 미끼였어. 진짜 우두머리는 따로 있지. 기대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편지를 보며 분노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최연수가 우두머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준호를 안으며 물었어요. 그럼 진짜 우두머리는 누구니? 준호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조사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태수가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경찰한테 보여줘야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는 편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최연수를 조사했는데 그가 계속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부하일 뿐이라고요. 준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진짜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연수는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위험한 건가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일단 경호를 붙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경찰보다 영리해요. 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30년 동안 조사했는데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뒤에 숨어 있었던 거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저와 태수 그리고 준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태수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이 자식들, 대낮에 우릴 찍고 다녔다고? 준호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사진 어제 찍힌 거예요.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 사진 잘 받았죠? 준호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오후 3시 한강공원으로 나오세요. 혼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얘기 좀 하죠. 당신 가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누구였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태수가 소리쳤어요. 가면 안 돼. 함정일 수도 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해요. 이게 끝낼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준호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엄마,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 해요. 오후 3시 준호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태수는 멀리서 준호를 지켜봤어요. 준호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준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준호 씨. 준호는 남자를 보며 놀랐어요. 당신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 당신 아버지와 거래했던 사람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제 이름은 강철민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빚을 졌었죠. 준호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우두머리였어요?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연수는 제 부하일 뿐이에요. 준호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친 거예요. 강철민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망쳤다고요?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스스로 망친 거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철민이 말을 이었어요. 박문수는 제게 5천만 원을 빌렸어요. 하지만 갚지 못했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아들 하나를 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강철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즈니스예요. 감정은 없어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비즈니스라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강철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동의했어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끝낼 거예요. 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요? 증거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30년 동안 모았어요. 강철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의 모든 범죄 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강철민이 일어서며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호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강철민은 파일을 빼서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그의 범죄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강철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이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강철민은 파일을 내던지며 분노했어요. 내 이 자식? 그 순간 주변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형사가 강철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강철민 씨 체포합니다. 강철민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조직폭력, 공갈, 협박, 그리고 인신매매 교사죄로요. 강철민은 경찰들에게 수갑을 찼어요. 그는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넌 끝났어. 내 사람들이 가만 안 둘 거야.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 사람들도 다 잡혔어요. 강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들은 강철민을 끌고 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와 태수가 달려와 준호를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준호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준호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진짜 끝이에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강철민이 말한 게 신경 쓰여. 그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잖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올 거예요. 조직 전체가 무너졌어요. 저는 안도하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30년간 숨어있던 조직 우두머리 검거, 피해자 수백 명. 저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정말 끝난 거구나. 준호도 뉴스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강철민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깜짝 놀라 깼습니다. 준호와 태수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든 게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민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강철민이 고에게 보석금을 냈어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태수가 불안하게 말했어요. 그럼 또 위험한 거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철민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강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구세요? 강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철민이에요. 준호 씨 바꿔주세요.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상대 안 해요. 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철민이 계속 말했어요. 내일 밤 8시 옛날 그 창고로 나오세요. 혼자요. 안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숨을 헐떡였어요. 저는 준호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 준호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밤 나오라고 했어요. 태수가 소리쳤어요. 가면 안 돼. 또 함정이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해요. 안 가면 엄마랑 형이 위험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자.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끝낼 거예요. 다음 날 준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박준호 씨, 너무 위험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강철민을 완전히 끝내야 해요.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기하겠습니다. 저녁 8시 준호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저와 태수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준호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강철민이 혼자 서 있었어요. 오셨군요.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끝내러 왔어요. 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낸다고요? 어떻게요? 준호가 가방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강철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마 날 죽일 생각이에요? 준호가 권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요. 강철민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진정해요. 죽이면 당신도 끝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하지만 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권총을 내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강철민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못 쏘는군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들이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강철민을 체포하며 말했어요. 강철민 씨 협박죄와 공갈 미수로 다시 체포합니다. 강철민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또 나를 잡아?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보석 없어요. 강철민은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형사가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났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준호도 제 품에 안긴 채 울었어요. 30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강철민이 다시 체포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어요. 준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준호를 걱정했지만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좀 이상해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준호가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자. 며칠이 지나도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들어가도 되니? 한참 후에 준호가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준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생각하고 있어?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들을 끝내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찾아가면 돼. 준호는 제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하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려놓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밥 먹어. 준호는 식탁에 앉았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괜찮아? 준호가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너무 이상해. 감정이 느껴지질 않아.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마치 로봇 같아요. 우리는 준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호에게 제안했어요. 준호야, 우리 상담받으러 가볼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형, 저 일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 무슨 일?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무 일이나요. 돈을 벌어야죠. 태수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시작해야 해요. 저는 준호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보였어요. 준호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장 여러 곳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30년의 공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면접관들은 준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30년 동안 뭘 하셨나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번 떨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가 걱정돼서 물었어요. 준호야, 오늘은 어땠어? 준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떨어졌어요. 저는 준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뭐니, 준호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뭐? 왜? 준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엄마랑 형한테 부담이 돼요.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해요. 태수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같이 있어야지. 준호가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엄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짐을 쌌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저와 태수는 준호를 도와 짐을 날랐습니다. 원룸은 작고 초라했지만 준호는 만족해 보였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자주 연락해 꼭.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어요. 태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걱정돼서 준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준호가 나왔어요. 엄마, 왜 왔어요? 저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보고 싶어서. 준호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니? 준호가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라면과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야, 이것만 먹고 사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충분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안 돼, 제대로 먹어야지.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너무 걱정돼.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태수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일자리를 구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일 구했다며? 축하해. 준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준호의 태도가 점점 더 냉담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준호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준호는 카운터에서 무표정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엄마, 왜 여기 왔어요? 저는 준호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내가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서. 준호는 도시락을 받았지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선반에 놓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화난 거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 중이에요. 저는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태수가 준호를 만나러 갔어요. 형제끼리 얘기를 나눴으면 했습니다. 태수는 준호의 편의점으로 갔어요. 동생아, 형이야. 준호가 고개를 들어 태수를 봤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준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아, 너 요즘 너무 변한 것 같아. 엄마가 많이 걱정하셔.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태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동생아, 감정을 좀 표현해봐. 너 너무 로봇 같아. 준호가 태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형, 저는 이제 감정이 필요 없어요. 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감정은 약점이에요. 30년 동안 감정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아, 그건 아니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 제 일 방해하지 말고 가주세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태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태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동생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호가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계속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는 감정 없이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이상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야, 이거 얼마야? 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000원입니다. 취객이 소리쳤습니다. 비싸. 깎아줘. 준호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정가입니다. 취객이 화를 내며 물건을 던졌어요. 준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담았어요. 취객이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무시하냐? 준호는 취객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손 떼세요. 취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피하지 않았어요. 주먹이 준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준호는 쓰러졌습니다. 취객은 도망갔어요. 준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피가 입가에서 흘렀지만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일어나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의 얼굴에 멍이 든 걸 봤어요. 준호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준호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넘어졌어요. 저는 준호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누가 때린 거지?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누가 때렸는지 말해. 내가 찾아가서.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 그만하세요. 제 일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또 다른 일자리를 구했어요. 공장 야간 근무였습니다. 그는 편의점과 공장 두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저는 준호가 걱정돼서 말했어요.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할 거야. 준호가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돈 벌어야죠. 저는 준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준호는 눈에 띄게 야위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일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어요. 병원으로 실려갔고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준호야. 저는 준호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하는 거야?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돈 벌어야 해요.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의사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심한 과로입니다. 며칠간 입원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어요. 그동안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준호를 돌봤습니다. 준호는 점점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감정은 없었어요. 퇴원하는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일하러 가야 해요. 저는 준호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안 돼. 좀 더 쉬어야지.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 안 하면 돈이 없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도와줄게. 좀 쉬어.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형,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준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준호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이게 뭐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에요. 아버지가 졌던 빚, 제가 갚을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번 돈은 내가 써. 하지만 준호는 고집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 책임이에요. 저는 준호의 단호함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가 준 돈을 보며 울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감정을 차단한 채 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준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두 곳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매주 준호를 찾아가 밥을 챙겨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제 밥은 항상 잘 먹었어요.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민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거예요.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재판 날짜 잡혔대. 같이 가자. 준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재판 당일 저와 태수 그리고 준호는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강철민의 피해자들이 모두 모인 것입니다. 강철민이 피고석에 앉았어요. 그는 수갑을 찬 채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은 지난 30년 동안 조직을 운영하며 수백 명을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를 교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강철민을 보며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강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박준호 씨, 앞으로 나오세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준호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박준호 씨,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 박문수는 강철민에게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갚지 못하자 강철민은 저를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17살 나이에 집을 떠나 3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옮겨 다니며 숨어 살았습니다. 매일 쫓기는 기분이었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준호는 강철민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준호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대에 섰어요. 한 여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강철민 때문에 제 남편이 목숨을 잃었어요.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당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강철민 조직에 20년 동안 협박당했습니다. 매달 돈을 내야 했고 안 내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어요. 재판은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을 나왔어요.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준호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준호는 기자들을 피해 걸었습니다. 저와 태수가 준호를 보호하며 차로 향했어요. 차에 타자 준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준호야. 정말 잘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법원에 갔어요.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피고인 강철민,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조직폭력, 협박, 폭행, 인신매매, 교사 등 수십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의 범죄로 인해 수백 명이 고통받았고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안았어요. 준호는 강철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강철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갔습니다. 강철민이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준호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을 나왔어요. 밖에는 피해자들이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 여자가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다 함께 이뤄낸 거예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는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진짜 끝이에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 수 있겠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철민 조직원들 전원 검거, 재산 몰수. 저는 뉴스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모은 거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걸로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카페? 정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주도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 왜 거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새 출발하는 거지. 준호는 며칠 동안 제주도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 자리를 구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로 내려갈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안았어요. 자주 연락해 꼭.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짐을 쌌어요. 저와 태수는 준호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공항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형, 건강하세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잘 지내 힘들면 언제든지 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게이트로 들어갔어요. 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강철민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독방에 갇혀 매일 후회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간수가 강철민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준호였어요. 강철민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철민 씨에게 당신이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증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저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당신도 남은 인생 동안 반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박준호. 강철민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강철민은 교도소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반성하세요.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강철민의 조직원들도 속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연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10년에서 2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한 조직원이 울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판사는 차갑게 판결을 내렸어요. 반성은 교도소에서 하십시오. 조직원들은 모두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고통받았어요. 한 조직원의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조직원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되었습니다. 준호도 보상금을 받았어요.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돈으로 카페를 차렸어요. 제주도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카페 오픈했어요. 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꼭 가볼게. 며칠 후 저와 태수는 제주도로 갔어요. 준호의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예쁜 카페였어요. 준호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준호를 안으며 울었어요. 준호야, 정말 잘했어. 준호는 카페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다 제가 꾸몄어요. 태수가 둘러보며 말했어요. 분위기 좋은데? 우리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호가 직접 내린 커피였어요. 맛있다, 준호야.
준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준호의 미소를 본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을 산책했어요. 준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 3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태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동생아.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30년간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의 집에서 잤어요. 꿈속에서 남편 박문수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준호도 행복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준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 자주 놀러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꼭 올게. 며칠 후 저와 태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주도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강철민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철민,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뉴스 봤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네, 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니? 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별 느낌 없어요.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준호의 대답에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는 앞만 보고 살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며칠 후 강철민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철민은 쓸쓸히 화장되었어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편 조직원들은 교도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최연수는 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최연수는 교도소 목사에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잘못 살았어요. 목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게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사세요. 최연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비슷했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카페는 제주도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준호는 바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카페네요. 준호는 그녀에게 커피를 내주었어요. 여자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내리시나 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이수연이에요. 여기 자주 올 것 같아요. 준호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자주 카페를 찾았어요. 준호와 수연은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몇 달 후 수연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왜 제주도에 오셨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새로 시작하려고 여기 왔어요. 준호와 수연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누군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꼭 만나고 싶어. 몇 주 후, 저와 태수는 다시 제주도로 갔어요. 준호가 수연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형, 이수연이에요. 수연이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저는 수연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저는 준호의 얼굴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의 고통이 드디어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제주도에 있는 준호의 카페를 찾았어요. 태수도 함께였습니다. 준호는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형, 오랜만이에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얼굴이 정말 좋아졌구나.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행복해요. 매일 바다를 보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오늘 특별히 부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준호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어요.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소개했습니다. 엄마, 형, 기억하시죠? 수연이에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수연이 수줍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연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준호 정말 잘 부탁해요. 태수도 기뻐하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동생아, 축하해.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에서 산책을 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이겨내서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용서하려고 해요. 아버지도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어요. 동생아, 정말 대단해. 내가 자랑스러워. 준호는 형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의 집에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 박문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준호를 잘 키워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준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잘 잤어.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릴 거예요. 꼭 오셔야 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꼭 갈게. 한 달 후 준호와 수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수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고,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저는 준호를 놓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이 드디어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의 사랑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준호처럼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호는 혼자 싸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그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힘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처럼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준호처럼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